네, 챕터 4, 아동과 가족의 의사소통 파트입니다. 핵심 주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중심 간호, 치료적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과 신뢰관계 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관계 형성의 첫 걸음이자 가족 중심 간호의 핵심입니다. 목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중심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치료 관계에서 신뢰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는 흔히 말로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언어에 의해서 소통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에는 뭘까라고 했을 때 55%가 신체 언어입니다. 그리고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리고 38%가 준 언어. 그래서 음색이나 어조로 전달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텍스트 메시지로 나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나의 상태를 전달해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말의 내용보다는 목소리의 음색과 질, 눈맞춤, 그리고 신체적 거리, 시각적 신호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동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왜냐면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직 미진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이런 신체 언어나 준 언어가 훨씬 더 성인보다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효과적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접촉입니다. 터치예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표현 방법이죠. 기본적이고 강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함, 편안함, 안심, 안정감, 믿음, 보살핌, 지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동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접촉을 불편하게 여기고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죠. 특히 우리가 아이가 어릴수록 영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아주고 달래주고 토닥이고 쓰다듬고 이런 것들이 사랑과 안정과 편안함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유아나 학령정기 아동인 경우는 안거나 흔들어 주는 것, 머리, 등, 팔, 다리를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행위 같은 것들이 아이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포옹을 주고받거나 등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행위 같은 것들도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신체적 거리와 환경입니다. 환경적 영향으로 주위 환경에 대한 편안함과 친밀감은 아동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아동은 그들의 가정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되고 강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간호사는 자신에게 익숙하지만 아동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병원 환경을 아동의 시각에서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접수 데스크, 입원실, 치료실 등에 대한 아동의 첫인상이 어땠을지를 상상하면서 아동의 경험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지지적이고 마음을 끄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동에게 맞는 크기의 가구, 색깔 표시, 포스터, 발달장애에 맞는 장난감, 아동 눈높이에 맞춘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안전 공간 확보 중요합니다. 각기 다른 신체적 거리의 안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동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다르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사생활 보장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담실을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나 가족, 방문객과 떨어져서 사적인 대화가 가능한 곳에 상담실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실 밖이나 복도에서 대화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부모와 대화하다가 아이가 단어만 몇 개 듣고 문장만 엿듣고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간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청소년인 경우는 사생활 보장을 잘 해줘야 되겠죠. 다음 방법은 경청입니다. 리스닝이죠. 경청은 네 가지 주요 경청 기술이 있잖아요. 먼저는 attending 주의 집중입니다. 간호사는 대화 시 가능한 한 산만한 주의 환경들을 만들지 말고 말하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화가 필요할 때 병실 문을 닫고 눈을 맞춤으로써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을 없애고, 예를 들면 TV를 끄는 거, 컴퓨터 비디오 게임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거, 그리고 경청과 함께 끄덕임, 더 가까이 기대기, 미소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와 계속해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봐요. 또는 예를 들어줄래? 와 같이 언어적 신호를 추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료화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이용해서 대상자가 말한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나 가족이 나는 내 접시에 나오는 음식들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면 나오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라고 말한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식사를 바꿔줄까? 하고 진행하면 아이가 먹을 식품을 식별하는 대화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료한 명확한 의사소통에는 보낸 사람이 의도한 대로 메시지를 받는 수신의 고유한 과정이 포함되고 진술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간호사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내가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구나와 같이 반문해도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감이죠. 대상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어떤 처치 후에 울고 있다면 이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 울어도 괜찮아. 넌 정말 잘해냈어. 라고 말하여 아동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편견의 배제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선입견,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제 쉽지 않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상관없이 청소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열린 태도를 보인다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토의, 교육자료 제공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의 요소는 시각적 의사소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눈 맞춤이죠. 눈 맞춤은 의사소통의 연결고리로 대화에 집중하게 도와주고 의사소통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다만 일부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눈 맞춤을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그 반응에 민감해야 합니다. 시각적 도구로서의 외향입니다. 외모, 물건은 시각적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아동 간호사는 아동이 보면 놀라거나 혹은 좋아할 수 있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학습자로서의 아동입니다. 아동은 시각적인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나 시범, 그림이나 정보를 보거나 읽을 수 있을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불안감을 줄여주고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색입니다. 비언어적 전달력이죠. 그래서 목소리의 음색과 질은 종종 말 그 자체보다는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기의 민감성, 영화기는 특히 음색에 민감합니다. 침착하고 즐거운 목소리는 편안함을 주지만 화가 나 있거나 좌절된 목소리는 긴장과 경직을 유발합니다. 언행일치, 간호사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와 음색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제지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음색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상냥한 말투로 제지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언어일치가 아닌 거죠. 단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단어 선택은 음색과 결합하여 메시지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부드럽고 안정된 음색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치료적 관계 형성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언어, 그리고 시기, 타이밍이 있습니다. 신체 언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열린 자세와 태도, 닫힌 자세와 태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픈 포스처, 클로즈드 포스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린 자세와 태도는 수용적 태도, 관심, 표현, 눈맞춤을 유지하는 거죠. 옆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사람의 경우, 네, 경우 닫힌 자세. 이거 보이죠? 이 사람의 경우 어때요? 네,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포즈로 보이죠? 그쵸? 다른 사람을 향해 몸이 기울어져 있고, 팔을 옆에 느슨히 두고, 눈을 자주 맞추고,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고, 머리를 올리고, 조용하게 천천히 행동하고, 미소 짓고, 친절한 표정을 짓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한다. 반대로 닫힌 자세는 상대방에게 떨어지게 몸을 기울이고요. 팔짱을 껴요.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머리를 숙이고 움직임이 없고 어색해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부정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비스듬한 시선으로 대화를 한다. 이것은 닫힌 자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자세. 나는 다 말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할 때 이렇게 팔을 펴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없어 할 때는 뭐야 허리에다가 손을 옮기고 그다음에 자세가 포스처가 아예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포즈고요. 그리고 나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머리를 극적이거나 측두 부위를 만지잖아요. 마사징 포헤드 하면은 뭔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그리고 코 밑을 만지거나 코를 자꾸 만지는 건 뭐게요? 네, 거짓말을 할 때 이런 포즈 어 제스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도 모르게 코를 만지는 그런 뭐죠?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수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타이밍이죠. 의사소통 시 적절한 시기를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동과 가족의 불안 수준이 높을 때를 피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한 순간은 잠시 보류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타이밍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가족 중심 의사소통에서 6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라포 형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번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도 없고,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질문의 유용성과 개방성입니다. 편안한 대화 시간을 제공하고, 질문 작성을 통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교육과 도둑이 임파워먼트죠. 가족계획의 참여와 평가를 유도하고 자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 갈등 발생 시 의사소통 단절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아동과 가족과의 피드백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정기적 점검을 통해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 간호가 있습니다. 아동과 가족의 신념과 믿음을 존중하고 평가하여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간호사가 가족을 대할 때 내 종교를 주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종교를 지지하고 그 종교적인 영적 간호를 시행하면 됩니다.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부모
이 입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부모라고 생각한다. 그 병원에서 당신의 믿음과 가치가 노출되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해 본다. 그들의 입장을 공유하고 북돋아주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입장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후 참여자는 서로 동의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요. 윈윈 전략을 찾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갈등 관리는 양쪽 모두가 이기는 해결책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실체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적극적인 경청. 그 다음에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간호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사이드레일을 자꾸 부모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동을 만지거나 아이를 안거나 이렇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있는 그 사이드레일이 되게 난간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데 계속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의 낙상은 엄마가 있을 때 잘 떨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서 간호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의 옆 난간을 내려놓을 때 아이가 자꾸 떨어질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지 않는다. 간호사 부모가 각자의 문제에 있어 서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죠. 각자가 가진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을 요약합니다. 논의의 마무리 부분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요약하고 누가 추후 관리를 책임질지 명확히 하면 됩니다. 모두가 결정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수학과 간호사는, 가족과 함께 갈등 관리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뢰관계 형성에 대한 얘기죠. 빌딩 트러스트입니다. 페이션트와 테라피스트는 테라피틱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라포 또는 트러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라포 형성의 중요성입니다. 가족 중심 간호의 시작은 신뢰 구축에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진심 어린 태도로 가족과 라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처음 만남에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의 중요성이죠. 초기 상호작용은 전체 치료 과정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또 당신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첫 인상은 가족이 의료진을 신뢰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진정한 신뢰관계가 시작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도 개입의 위험 징후, 그리고 과소 개입의 위험 징후라는 용어가 있어요. 테라피틱 릴레이션십에서 너무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간호사가 너무 이 아이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되게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싶어서 과도하게 개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동과 가족에게 선물을 사준다. 사소한 거지만, 뭐, 사주는 경우 있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서는 애기 양말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애기 양말을 사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닌데 아이 양말을 막 신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과도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 알려주는 거. 우리는 이제 핸드폰이겠죠? 안 되고요. 아동과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위해 다른 직원과 경쟁하는 거. 이것도 뭐, 이럴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실습 나가시면은 애기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누나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동이나 가족을 모임에 초대한다 또는 가족 행사에 초대에 응한다.
다 안 되고요. 쉬는 날에 아동과 가족을 방문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내 쉬는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자녀 양육에 대해 가족을 위해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 아유, 말도 안 되죠. 과도 개입의 위험 징후입니다. 과소 개입은요, 피하는 경우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보호자가 나를 리피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가족을 피하고 특정 아동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아프다고 전화하고 특정 아동을 담당하게 되면 바꿔달라고 하고 특정 아동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다. 정해졌는데 내 마이 페이션트인데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가족 교육과 힘 북돋우기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참여와 교육이 필요하죠. 가족이 가족 계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 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 계획에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족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가족이 스스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인파워먼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 아까 말했죠. 의사소통 단절 예방 전략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중재와 타협을 하고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끝장을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의뢰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빨리 손을 털고 개입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과 가족 간의 피드백입니다. 민감한 반응의 중요성,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모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아동과 가족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신뢰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요소, 그래서 가족의 경험, 의사소통 만족도, 교육활동, 건강관리,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고요. 양방향 소통해야 되겠죠. 상호 교환 과정이어야 되고 가족이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네, 영적 간호에 대한 얘기 했었죠. 신념, 믿음, 평가, 아동과 가족의 신념과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관계와 치료적 의사소통에서 신뢰 유지와 증진, 그래서 신뢰는 가족과 치료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호사는 가족과 아동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감정적 개입의 균형,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하거나 너무 소극적으로 개입하면 간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자원으로서의 효과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 개입, 과소 개입 설명했었죠.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기술 역시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말 바꿔 설명하기, 반영하기, 침묵하기, 그다음 구조화하기, 정확히 찾아내기, 질문하기, 안내하기, 정리하기, 요약하기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아동과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또 썸머리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관련된 간호 과정 내용을 또 다른 영상으로 플립러닝 과정으로 올려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